네, 안녕하세요. 오늘 탄소 중립 실천과 사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생태적 지혜 연구소 학술위원으로 있는 전병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부터 잠깐 하고 좀 지나가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과학기술 커뮤니케이터로서 탄소 중립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탈탄소라고 하죠. 그런 이제 사회적인 혹은 기술적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우리 일반 시민분들에게 좀 쉽고 사례 중심적으로 실천적인 사례들을 좀 전달해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초대받지 않았나 싶고요. 관계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은 뭐 이렇게 저술 작업, 그리고 리포트 보고서 관련된 작업들, 그리고 시민 강좌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해서 주변에 계신 이제 여러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민분들이 좀 편하고 알기 쉽게 관련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경험을 하시고 또 주변에서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은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혹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의 전반적인 로드맵, 어떠한 이유에서 시작됐고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이런 탄소 중립의 전반적인 흐름, 이런 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법으로 지금 과학자들 혹은 경제학자들 혹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해법 혹은 전략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실천 사례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관련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제 희망은 이 내용이 탄소 중립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좀 쉬운, 그리고 정보를 좀 종합해 보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저는 좀 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로드맵이라는 걸 하기 전에 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와야만 하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 가이아 논리, 가이아 이론, 가이아 가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좀 나오게 된 이유는, 기존에 지구는 지구대로, 지구에 있는 생태계는 생태계대로, 혹은 인간은 인간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서로 간의 영역을 구축하고 아주 제한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를 꾸려나간다, 우리 삶을 꾸려나간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략 한 50년쯤 전쯤에 무너졌죠. 그래서 지구에 있는 여러 요소들, 비생물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생물권들이 다 같이 서로 깊이 상호작용하면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이아 가설의 핵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요인들이 과대하게 힘을 갖는다거나 영향력이 커지면 그 다음 여행까지도 그 영향력이 확산되는 이런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표시한 대로 지금 능동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간이 어떤 일을 해도 받아만 주는 이런 곳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대한 그 반대 행위를 통해서 최적의 환경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아주 능동적인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능동적인 존재가 지구라고 하는 환경을 조절하는 자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메커니즘, 작동 방식을 어느 한 부분이 왜곡하게 되면 그 왜곡을 또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반적인 관련된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들, 탄소 배출이 주요 원인인데, 탄소 배출이 주요 원인인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강력한 온실 효과를 자아내는 온실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규모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된 이유는 짧은 시간 동안 인간들이 상당히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는 오늘 제가 녹화하는 이날도 한 주 전에는 내내 맑은 온화한 날씨에 비가 오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겨울이 지나자마자 섭씨 지금 영하 10도, 15도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는 매우 격렬한 방법으로 현재 지구온난화 혹은 온실 효과에 극대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후변화의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처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자라고 하는 전반적인 글로벌 아젠다라고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IPCC라고 하는 과학자 단체가 가장 선두에 서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IPCC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유엔 산하의 단체입니다. 과학자 단체고 전 세계 대략 한 195개국, 조금 늘었을지 모르겠어요. 한 200여 개국 정도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과학자들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정보를 해석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유엔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책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이제 데이터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IPCC가 지금 6차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중입니다. 일부가 지금 이미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5번의 5차 보고서 그리고 한 번의 특별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의 지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현재는 현재 지구는 매우 급격히 빠른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와 유사한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우리 인류 혹은 생태계를 지탱해주던 환경적인 요인들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IPCC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고 그 IPCC의 경고에 기반해서 이제 유엔에서 관계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제공하고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CC 얘기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그것만 말씀드려도 사실은 며칠 동안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핵심적인 우리 시민분들이 반드시 두셔야만 할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핵심적인 단어 하나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건 어느 지점을 지나고 나면 다시 원 지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작은 그림 안에 저렇게 계란이 테이블 끝 모서리에 서 있어서 떨어질랑 말랑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해 드렸는데 저게 날계란이라고 한다면 저기서 조금만 움직여가지고 떨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돌리기는 그 원래 상태로 돌리기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티핑 포인트를 왜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냐? 현재 우리가 그런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게 되면 과연 우리 지구는 어떠한 상태로 변하게 될까? 향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분석하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의 분석을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정도의 중요한 티핑 포인트가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나 이런 것들 과학자들이 부터 분석을 하죠. 그리고 그 요소들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 9가지 정도의 요인들이 이 지구의 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9가지는 각각 다른 정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지점을 지났느냐 말았느냐 각각의 요소들이라고 하는 지점인데 우리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보면 이 선이 바로 티핑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선을 하나 그어보면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몇 가지 사항들은 이미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지점을 지났고 몇 가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서히 티핑 포인트에 다가가는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제가 붉은 그래프로 표시해 놓은 이 5가지 요인들이 이미 티핑 포인트를 지난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구는 상당히 여러 인류가 만들어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굉장한 시스템적인 왜곡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왜곡에 대응하는 지구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온도 변화, 그리고 기상이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른 상당히 진폭이 큰 그런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거 말씀드리면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벌써 한 10년 정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체감적으로 느끼고 계십니다. 아, 기후가 이상하구나. 지구 온도가, 지구 환경이 좀 이상해졌구나. 점점 더 이상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기들은 조금 더 과격해지고 조금 끔찍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 관련되어 있는 기후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하시는 과학자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라면, 지구가 고생대 이후에 대략 5억 5천만 년 전인데요. 고생대 이후에 지구는 대략 한 5번 정도의 큰 멸종, 대멸종이라고 하는 시기를 겪었는데, 이 대멸종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 동안 대략 뭐 한 지구 생태계의 한 60에서 80% 사이의 생물들이 소멸되고, 나머지 겨우 이제 소수의 생물들이 살아남아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번창하게 되는 이런 주기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6번째 멸종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경고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글로벌 아젠다,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IPCC라고 아까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관련된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IPCC가 이런 관련된 데이터를 매년 발표를 할 때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의 길이 혹은 전략의 깊이, 넓이,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급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바심이 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글로벌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급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항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위기 배경 때문에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게 되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탄소 중립이 뭔가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량을 자연이 흡수할 수 있는 양과 균형을 맞추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출량이 0이 되는 이런 지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은 자연적으로 스스로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광합성, 모든 식물들이 하는 광합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몸 안으로 흡수해서 그것을 이제 자기 체내 자양분으로 삼고, 그 반대편으로 이제 공기 중으로는 산소를 내보내는 이런 이제 화학 반응을 광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전 세계에 있는 숲, 나무, 이 모든 것들은 다 일정한 부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산소를 배출하고, 따라서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크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곳은 물입니다. 대양, 바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이제 나무와 숲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 그리고 바다가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있을 텐데, 그 이산화탄소량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인간으로 인해서 지구 대기 환경이 인위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요인은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후변화 그 다른 편에는 인간에 의한 탄소 중립 노력,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100년 동안 인류가 지향해야 될 이런
목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CC 다시 한번 우리 과학자 그룹 IPCC에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보면, 그러면 탄소 중립을 언제부터 어느 정도 양까지 탄소 중립을 실행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적인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야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또 자기 나름의 행동 규칙, 이런 규범, 이런 것들을 설정해 나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IPCC가 다시 또 과학자 그룹으로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된 내용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에서 맞추자. 1.5도 이상으로 정도에서 맞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5도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산화탄소,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시점이 대략 우리 산업혁명 시점이잖아요. 한 18세기 중반서부터 영국, 그리고 이제 서유럽에 있는 도보 해협 국가들로서부터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기준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대략 지금 현재 1.1도 정도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되었고,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1.5도 선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제안해 보자라고 하는 게 IPCC의 제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5도라고 하는 사항을 언제까지 우리가 달성해야 되나? 무작정 늦출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만 어느 정도 우리 지구 환경 요인을 티핑 포인트 안쪽으로 우리가 좀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보면, IPCC의 권고는 2050년입니다. 그래서 2050년 전까지 1.5도라고 하는 기후 지구 온난화 상승 제한선을 유지하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대책을 세워보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은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구의 전체 환경 요인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IPCC 그룹이 제안한 전략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유엔에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시점을 2050년까지 달성하자. 그래야만 1.5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의 모든 이제 국가들 혹은 기관들이 탄소 중립 2050이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관계된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셨다면 탄소 중립 2050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배경화에서 나온 것인지 이 기회에 좀 관계된 내용들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탄소 중립 2050,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은 IPCC 기준은 1.5도라고 하는 게 1차 제한선, 그리고 2도 온도 상승이 2차 제한선으로 지금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제대로 된 전략적인 목표를 수립한다면 1차 제한선인 1.5도를 맞추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야만 생태적인 위험을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위험 요인이 크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5도 온도 상승을 제한하면 대략 2050년에 넷제로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지점까지 도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제 GHG라고 하는 그린하우스 가스입니다. 온실 기체, 온실 효과를 야기하는 온실 기체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통제하는 이런 상황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금세기 이제 중반 이후의 상황이고, 2도씨라고 기준을 조금 늦춰보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 달성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되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2도씨는 정말 마지노선입니다. 정말 마지노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충지대까지 고려한다면 1.5도 시내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조절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지금 기업들, 정부,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 뭘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여러 전환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크게 보면 한 3단계 정도의 전환, 에너지 전환 혹은 산업 전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의 모든 섹터, 모든 영역은 에너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관계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재생에너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하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로드맵의 첫 번째 단계죠. 그리고 에너지 체계를 통합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 뭐 석탄도 떼우고 석유도 떼우고 내연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모든 에너지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기로 옮기고 그 전기를 충족하시는 발전은 재생에너지로 하는 이런 에너지 시스템을 통합하자. 그리고 만약에 아마 좀 시간이 상당히 흐른 다음에 일이 되겠지만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인류가 다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여유의 재생에너지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남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물질 영역, 그러니까 지금 플라스틱 같은 건 많이 쓰는데 이런 재생에너지를 발전한 전기를 가지고 플라스틱까지 좀 우리가 새로운 자원순환 시스템까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3단계 로드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현재 예상은 우리가 재생에너지원을 가지고 탄소 중립을 이룩하자라는 게 2050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1단계 로드맵의 1단계를 대략 한 2040년에서 50년 사이에 이룩하고 그리고 2단계는 바로 붙어서 갑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60년에서 70년 사이에 2단계로 도착을 하고 그리고 금세기 말 2100년쯤에 3단계까지 진행을 하면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식들, 그 자식의 자식들, 먼 미래의 후손들은 최소한 기후변화와 급격한 이런 기후재난으로부터 조금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나름의 문화, 문명, 뭐 본인들의 생각했던 꿈, 이상 이런 것들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이 로드맵을 원하는 기간 동안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기후로부터 너무 추운 날씨, 너무 더운 날씨, 그 급격한 태풍, 뭐 홍수 등등 여러 기후의 재난으로부터 가까스로 살아남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명 혹은 뭐 문화의 힘 혹은 본인이 목표로 했던 여러 가지 꿈, 이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먼 얘기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게 되는 이런 기후 환경에 놓여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있다면 아마도 그 최근에 나왔던 영화가 뭐죠? 인터스텔라, 죄송합니다. 인터스텔라의 지구 환경을 묘사한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회가 되지는 말아야겠죠. 그게 현재 우리 기성세대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들을 궁금해하시면서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더 큼지막한 것들을 조금 분석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시기별로 우리가 빠짐없이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정부의 영향 아래에 있는 기업 그리고 시민들 무엇보다 정부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기업을 감시하고 기업의 전략을 이끌어내는 것도 다 모두 시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민의 힘이 시민의 각성 혹은 시민의 단합된 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룩하는 모든 핵심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한 해법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 생태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대략 이런 6가지 얘기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자 우리가 변화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한동안 우리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로드맵을 탄소 중립 로드맵을 잘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의 기후 변화, 기후 요동 이런 것들은 제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첫째적으로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잘 살아남아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할까? 조금 더 빠른 기후 경보 체제를 구축한다든가 혹은 인공
위성 혹은 AI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시스템을 좀 결합해서 위험으로부터 빨리 대응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조기 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단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보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아라라고 뭐냐라고 한다면 역시 중요한 건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데 에너지1을 하루빨리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지금보다 현저하게 40% 50% 이상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하려면 현재 탄소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굵직굵직한 가장 큰 요인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요인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렇게 4가지 정도 커다란 그룹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구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인구 규모가 하나의 큰 사항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당 한 사람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GDP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들어보죠. 그래서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인당 이런 미국 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미국 시민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지구가 대략 한 6개쯤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소비를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탄소 배출량의 커다란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비나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물질들을 새롭게 계속 찍어낸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지구 땅 속에 있는 화석연료 혹은 여러 가지 광물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와 물질 사용량이 똑같은 생산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 중에서 꼭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이런 시스템으로만 가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면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탄소 배출량이 좀 적을 수가 있잖아요. 대폭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탄소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나 이런 에너지 물질 생활하는 경제 시스템 구조 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4가지 시스템의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법을 좀 고민해 보면 원칙은 세워야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원칙이 있습니다. 생태 환경에 대한 원칙 그리고 사회 윤리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과연 윤리적으로 이게 용인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 이런 원칙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정치 혹은 제도적인 원칙도 같이 수립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제도 시스템 내에서 용인 가능한 수준에서 혁신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해법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법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아까 우리 이제 탄소 배출을 일으키는 4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4가지 요인들을 기준으로 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구를 줄이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막 급격하게 줄 것처럼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를 줄인다. 이거를 이제 일각에서는 탈성장을 하자라고 하는 말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경제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줄어들 수 있겠죠. 또 하나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플라스틱, 우리가 필요한 뭐 여러 가지 펜, 뭐 전자기기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필요한데 이 물질들을 새롭게
광산이나 혹은 뭐 유전이나 이런 데 캐내는 게 아니라 쓰던 것들을 재활용하면서 새롭게 갖고 쓰자라고 하는 이런 재활용, 순환 경제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순환 경제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게 되면 똑같은 물건을 쓰더라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 기술, 재생에너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대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 한 20가지가 넘는 주요 녹색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에너지를 쓰고 원하는 만큼 물질을 쓰더라도 그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혁신들이 대응이 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해법이 있겠지만 모든 일에는 선후 경중이 있잖아요. 먼저 해야 될 거, 그리고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거, 혹은 굉장히 중요한 거,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거. 물론 이 네 가지는 다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선후 경중을 좀 나누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해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 지금 제가 여기 그래프상에 물음표를 전하는데 저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그 영역이 될 텐데, 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해법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녹색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사례로서 순환 경제, 왜냐하면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생활하시면서 가장 많이 보시게 되는 건 이 순환 경제, 자원 재활용 관계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의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녹색 기술 혁신, 탈성장, 뭐 인구 줄이는 건 정말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내 주변에서 자원 재활용 열심히 하고 가능하면 재생을 한 제품들을 좀 사용하고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도적인 측면을 고민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인데요. 해법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이제 그러면 이런 탄소 중립 준비를 잘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딘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비대칭적이다라고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의 주범, 혹은 누가 주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탄소 배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 이런 이제 나쁜 쪽에서 기여를 한 국가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있는 영국을 비롯한 이런 서유럽, 그리고 이제 미국, 이런 북미 지역들이 주요 국가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역설적이게도 탄소 중립을 잘 준비하는 이런 국가들도 바로 그 국가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당면에 있는 그런 생태적인 것들, 그리고 생존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혹은 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에 우리가 경쟁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경쟁 우위라고 하죠. 그런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빨리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나, 누가 더 빨리 이런 자원 재활용 기술들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가,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많은 국가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우리 관련된 있는 규제로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 국경세 뭐 이런 이제 새로운 세제 재편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과 이제 1, 2년 사이에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런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보면 한국은 여기 1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과연 11위 정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지만, 국제적인 평가는 한 11위 정도. 그러니까 우리 경제 규모가 대략 11위, 12위 정도 하니까 경제 규모에 맞는 정도의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기준은 유엔이 권장하고 있는, 유엔이 제안한 건 탄소 중립 2050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조금 더 빨리 탄소 중립에 도달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거야. 국가 경쟁. 이렇게 얘기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 핀란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국가죠. 그래서 핀란드, 독일, 스웨덴,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2050년 전, 2035년, 2040년, 2045년 조금이라도 먼저 국가별로 봤을 때 탄소 중립에 도달하겠다. 이런 이제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관련돼 있는 노력들을 지금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을 장려하는 연구개발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급하죠. 더 많은 노력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녹색 기술 혁신을 위한 많은 연구개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 그리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런 기업들 혹은 개인들에 대한 일종의 징벌세, 이런 세제에 관련된 공평세에 관련된 내용들도 진행을 해야 될 거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매우 급하게 이런 일들을 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현재 국가들별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크게 봤을 때 어떠한 맥락하에서 정책이나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례를 좀 보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볼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국가들보다도 조금 더 먼저 고민하는 곳이 있다면 도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시 차원에서 우리는 관련되어 있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법을 전략을 고민해보고 해법을 실천해볼 거다라고 하는 이제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들이 탄소 중립 도시 동맹 CNCA라고 하는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각 그 도시별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시 동맹을 국가별로 유엔이 있듯이 도시별로 이런 동맹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리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좀 이런 도시의 개발 모델을 만들어 볼 거다라고 했는데 파리가 제안한 것은 15분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분 도시라고 하는 건 내가 있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15분 내에 모든 자급자족이 가능한 모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그래서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굳이 멀리 가야 된다면 그런 것들은 디지털, 우리 뭐 회의를 줌 미팅을 하듯이 디지털로 커버하는 이런 일들을 하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시 기능이 살아나면서 굳이 먼 데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15분 도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뭐 20분 도시, 30분 도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약을 발표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들 모습도 제가 봤는데 이런 노력들이 이제 실제 도시 연맹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처럼 큰 도시 말고 조금 작은 도시들이라도 이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 경제 시스템, 자원순환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인데요. 왜냐하면 철, 유리 이런 것들은 자원을 순환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녹여서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근데 플라스틱은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 플라스틱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재료만 놓고 본다면, 재료의 기준만 놓고 본다면 현재는 철기 시대를 지나서 플라스틱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철기보다 훨씬 더 많은 플라스틱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플라스틱은 사용한 다음에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버려집니다. 매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재활용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들은 그냥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 미세 플라스틱처럼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들이 그 생태계로 전파가 되면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계속 올라오는 뭐 이런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까지 많이 지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하는 걸 순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플라스틱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재활용하기 쉬운 플라스틱만 생산을 하고 재활용하기 어려운 플라스틱은 생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보면 이제 뭐 한국에는 이제 큰 아파트 단지에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페트병이라고 하죠. 물병들, 생수병들, 뭐 500ml 아니 혹은 뭐 1리터 혹은 2리터짜리 이런 생수병들을, 최근에 나온 생수병들 보시면 옛날에는 거기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화려한 문양들도 들어가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그냥 다 아주 투명한 생수병만 사용합니다. 페트병만.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따로 분류해서 그 페트병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재활용을 기술들을 쓰면 우리가 뭐 운동화라든가 옷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이런 물질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환 경제의 한 측면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재활용을 미리 염두에 두고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개발하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도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를 많이 쓴다든가 하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순환할 수 있게끔, 재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노력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재활용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생각해 보면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그 플라스틱의 폐기되기까지, 재활용되기까지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업들이 구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구축 노력에 발맞춰서 시민들, 사용자들이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어떤 플라스틱 병 2개가 있는데, 생수병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밋밋해요. 투명, 아무것도 없어. 그냥 투명 생수병이고, 하나는 여러 가지 문양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뻐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얘는 재활용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투명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민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들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아주 가장 우수할 정도로 재활용 이런 분리수거를 잘하고 계신데, 그런 것도 점점 더 더욱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의 노력들 필요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들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다 같이 이루어졌을 때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여러 분야에서 여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활용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력들을 이렇게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종이 빨대를 계속해서 종이 빨대를 권장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하느냐, 아니면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한번 뭐 허용하게 하느냐, 뭐 일정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뭐 지나가는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단계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자원이 순환이 가능한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관련되어 있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조금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관계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똑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현명해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혹은 동일한 값이라고 한다면, 혹은 디자인이 조금 내가 원하는 정도의 디자인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외투가, 이 바람막이 셔츠가 재활용을 통해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아예 처음서부터 플라스틱을 생산해서 나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급적이면 재활용을 통해서 나온 제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 생활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 초기에는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우 잠깐일 겁니다. 제가 이쪽 관련된 있는 산업계 분들과 많은 얘기를 해보면 기술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다 보면, 조금의 불편한 기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품질의 제품들, 그리고 아주 멋있는 이런 디자인의 제품들도 다 자원 재활용을 통해서 관계된 내용들이 좀 생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눈여겨보시면서 나는 관계된 내용들을 가지고 나부터 조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런 노력들도 한번 동참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후원도 하고 관계된 프로젝트 같이 수행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랑 여기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시민사회 단체들 혹은 뭐 소셜 벤처라고 하죠. 사회적 기업들, 협동조합들 이런 곳에서 자원 재활용, 순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지금 현재 제출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그 주의 깊게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내 주변에서 재활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 혹은 협동조합들, 시민사회단체들과 같이 서로 연계해가면서 서로 이제 쓰시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반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가 빨리 좀 수용해봐서 과연 이게 좋은지 나쁜지 좀 내가 미리 점검해보는 뭐 이런 이제 서로 긍정적인 그런 사고적인도 한번 참여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아주 긴 사항들을 좀 짧게 관계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략 이제 한 3가지 정도로만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구와 인간 혹은 지구에 있는 여러 비생물계, 생물권 이 모든 영역들은 서로 간에 깊은 수준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또 다른 시스템도 그 과거와는 좀 다르게 작동하는 그러면서 점점적으로 시스템이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과거 한 50년, 60년 전에 이제 과학자들이 가이아 이론이다라고 하는 걸로 정립해 나갔고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후 변화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앞으로 뭘 해야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전반적인 이런 이제 전략들 아니 국가적으로 글로벌하게 보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민 저 개인의 것까지 온다면 개인의 한 윤리, 시민의 윤리 혹은 시민의 문화 뭐 이런 쪽으로도 조금 단계별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 노력들에 대한 공통적인 것들을 묶어서 발표한 거에 탄소 중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2050년 현재 기준으로는 205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략 뭐 지금이 이제 2023년 4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을 시급하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대한 어떤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기업을 압박하고 정부를 감시하고 하는 노력들도 중요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순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남은 시간이라는 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방향이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의 그 기준을 좀 맞춰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관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런 것에 쪽에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참여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탄소 중립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배경 그리고 어떤 전략적인 요소들이 있고 실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매우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관계된 내용들을 탄소 중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들을 좀 한 바구니 안에 집어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를 제공해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긴 시간
관계된 내용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모습으로 관계된 내용들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